미치나 봐요, 정말. 1억 5천만 원을 이따위 사업에 쏟아부었다니. 손녀 유학비를 벌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3개를 열었습니다. 여름 석 달 월 3천만 원씩 벌었어요. 대박이었죠. 하지만 겨울이 왔습니다. 매출은 60% 폭락했고 전기세는 2배로 뛰었어요. 매달 180만 원씩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을 날리고 1억 6천만 원 빚을 지게 됐어요. 손녀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수입니다. 올해 58입니다. 29년 동안 한 회사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어요. 마지막엔 이사까지 올라갔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공장에 나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더라고요. 2023년 5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멀쩡한데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손녀 생각이 컸어요. 큰아들 딸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영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말하길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1년에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들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손녀 유학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손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제가 사업을 한다니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창업 설명회 광고를 봤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핑미핑미라는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설명회에 가보니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이 필요 없고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매장당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본사 직원이 설명하더군요. 여름 성수기에는 매장 하나당 월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요. 겨울에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월 150만 원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3개 매장을 운영하면 여름엔 월 900만 원, 겨울에도 450만 원은 벌 수 있겠더라고요. 1년이면 손녀 유학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겠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여름에만 팔리지 않냐고, 겨울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본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겨울에도 매출이 나온다고, 요즘은 사계절 내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설명했죠.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면 믿어보겠다고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1년만 버티면 투자금은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사에 다시 연락했어요. 3개 매장을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놀라더군요. 보통 1개로 시작하는데 3개는 처음이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생산 관리를 했고 여러 개 라인을 동시에 돌린 경험이 있다고요. 3개 매장 관리는 문제 없다고 장담했어요. 계약금을 치르고 위치를 물색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원, 평택에 각각 1개씩 계약했어요. 모두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총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이자가 연 8%였습니다. 매달 67만 원씩 나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새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2023년 5월 말 새 매장이 거의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개업 준비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본사에서 기계를 설치해주고 초기 재고를 채워줬습니다. 저는 매일 새 매장을 돌아다니며 점검했어요.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재고는 충분한지,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주말이 지나고 매출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용인점이 25만 원, 수원점이 30만 원, 평택점이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틀치 매출이 75만 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본사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손녀 유학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6월이 되자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반팔 차림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새 매장을 순회했어요. 용인, 수원, 평택을 돌면서 재고를 확인하고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6월 첫째 주 매출을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용인점이 400만 원, 수원점이 520만 원, 평택점이 3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매출이 1,300만 원이었어요. 한 달로 계산하면 5,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죠. 본사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녀 유학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름만 지나면 1년치 유학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다 책임진다고요. 7월이 되자 매출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찾았습니다. 세 매장 합쳐서 월 매출이 3,200만 원을 기록했어요. 재료비와 전기세, 임대료를 빼면 순수익이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그날 매출을 자랑했습니다. 용인점이 얼마, 수원점이 얼마, 평택점이 얼마라고요?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여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본사 자료에 따르면 겨울에도 월 450만 원은 벌 수 있다고요. 7월 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녀 미국 유학비 6천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거예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 정도 매출이면 1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는 그해 8월 말 미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서 손녀를 배웅할 때 제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고맙다고,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요.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요. 8월도 매출은 좋았습니다. 세 매장 합쳐서 3,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순수익은 620만 원쯤 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둘이 하와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요. 29년 동안 회사만 다니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아껴야 한다고 나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행사에 예약까지 해놨어요.
300만 원짜리 하와이 5일 패키지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따라왔어요. 9월 초 저희 부부는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하와이 바닷가에서 아내와 산책할 때가 생각나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지 않냐고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9월 중순 한국에 돌아왔어요. 날씨가 제법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 매장을 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9월 전체 매출은 2,500만 원 정도였어요. 7월, 8월에 비해 70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9월에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담당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당연히 아이스크림 매출이 줄어든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10월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직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대출 이자 67만 원을 내고도 33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되면 본사 예상대로 월 4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0월 초 손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미국 학교 적응은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영어 실력도 늘고 있다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0월 매출을 확인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세 매장 합쳐서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9월보다 400만 원이나 더 떨어진 거였어요. 순수익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180만 원 정도만 남았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직 겨울이 본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11월부터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매출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10월 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용인점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서 있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기계만 덩그러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텅 빈 매장,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일은 손님이 올 거라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첫째 주 저는 매장을 돌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용인점에 오후 2시쯤 들렀는데 그날 오전 매출이 8만 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름 같았으면 하루에 15만 원은 나왔을 텐데 말이죠. 수원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가 근처라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긴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평택점은 더 심각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매출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담당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11월은 원래 비수기라고 12월부터는 실내 난방이 강해지니까 다시 오른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11월 중순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1월 보름 동안의 매출을 계산해 보니 세 매장 합쳐서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800만 원쯤 되는 거였어요. 재료비, 전기세, 임대료를 빼면 순수익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
거기서 대출 이자 67만 원을 내면 30만 원 남짓 남는 거였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조용히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12월이 남았다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분명 매출이 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말 전체 매출을 확인했어요. 1,900만 원이었습니다. 10월보다 200만 원이나 더 떨어진 거예요. 순수익은 1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니 50만 원 남짓 남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새 매장을 돌아다니며 일한 대가가 50만 원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매장에 가면 또 얼마나 적은 매출이 나와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내년 2월에 또 6천만 원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용인점에 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냉동고 온도가 영하 20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밖 기온도 영하 5도였습니다. 실내 난방이 약하니까 매장 전체가 냉장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왔다가 춥다며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본사에 항의했어요. 난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래서는 손님이 올 수가 없다고요. 담당자는 난방비는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난방을 강화하면 전기세가 더 나올 텐데 그럼 순수익은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12월 첫째 주 매출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세 매장 합쳐서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일주일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임대료도 못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손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년 2월에 유학비를 못 보내면 어떡하지? 손녀가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월 중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케이크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그렇게 말했었으니까요. 저는 새 매장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어요. 트리도 놓고 조명도 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는 하루 종일 수원점에 있었어요.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궁금했거든요. 오후 6시까지 있었는데 손님이 딱 5명 왔습니다. 매출은 3만 5천 원이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말이죠. 저는 그날 밤 매장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말 전체 매출을 계산했어요. 1,100만 원이었습니다. 11월보다 800만 원이나 더 떨어진 거예요. 재료비, 전기세, 임대료를 빼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0만 원이었어요. 대출 이자 67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17만 원을 까먹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여름에 벌어놓은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1월과 2월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2월에는 손녀 유학비를 또 보내줘야 했거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이었어요. 아내는 떡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먹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줬을 뿐이었습니다. 1월 첫째 주 날씨가 극도로 추워졌어요.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매일 새 매장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처참했어요. 하루에 새 매장 합쳐서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1월 둘째 주 어느 날 저는 평택점에 갔어요.
오전 11시였는데 그날 매출이 1원이었습니다. 1원이요? 누군가 동전을 넣고 장난친 거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가 29년 동안 모은 돈이, 퇴직금이, 빚까지 내가며 시작한 사업이 고작 이런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결정한 거니 끝까지 지켜봤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남은 건 겨우 2천만 원어치 기계뿐이었어요. 1억 3천만 원이 증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빚이 1억 원 남아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월 중순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 매장 합쳐서 210만 원이었거든요. 한 매장당 70만 원씩 나온 거예요. 여름에는 5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어요. 뭔가 잘못 계산된 거 아니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냉동고를 24시간 돌리면 전기 소비량이 엄청나다고요. 게다가 한파로 인해 냉동고가 더 많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손님이 많아서 좋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왔고 겨울에는 손님이 없는데도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온다니요. 냉동고를 끄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재고가 다 녹아버릴 테니까요. 1월 말 전체 매출을 계산했어요. 1280만 원이었습니다. 12월보다 조금 나아진 건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재료비, 전기세, 임대료를 빼니 순손실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47만 원을 까먹은 거예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6달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2월에는 손녀 유학비 6천만 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2월 초 손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언제 보내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아버지가 곧 보내줄 거라고 했습니다. 손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저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유학비 준비가 안 되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곧 보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1,5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요. 2월 중순 저는 은행에 갔어요.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1억 원을 빌리신 상태에서 더 빌리기는 어렵다고요. 담보도 없고 사업 실적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원했어요. 제발 6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6천만 원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울었어요. 우리 집까지 걸어야 하냐고, 이제 그만하자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이번만 버티면 여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다시 매출이 오를 거고 그럼 빚도 갚고 집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2월 20일 저는 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했어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손녀는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만약 여름에도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월 말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용인점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를 몰고 용인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걸려서 도착했는데 매장 유리문이 깨져 있었어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주변을 조사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10명이 몰려와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마구 집어먹고 일부는 가방에 담아 가져갔더라고요.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들을 잡을 수 있냐고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기껏해야 부모님께 통보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니요. 유리문을 수리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도난당한 재고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요. 2월 전체 매출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1월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용인점 도난 사건까지 합치면 순손실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이제 집담보 대출까지 합쳐서 월 130만 원이 됐어요. 한 달에 43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3월 초 대출 이자 납부일이었어요. 저는 통장에 돈을 넣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했어요. 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자는 130만 원인데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내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자를 일주일 늦게 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가 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앞으로는 꼭 기일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제가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낸 건데요. 3월 중순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받았어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카드 사용도 제한되고 추가 대출도 불가능해졌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9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요. 3월 말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위약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1억 원 넘게 손해를 봤는데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니요. 결국 저는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매장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요. 누군가 인수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과연 누가 이런 적자 사업을 사겠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름만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4월이 되었어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봄이 오면 사람들이 다시 아이스크림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벚꽃 축제도 있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했어요. 기온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4월 첫째 주 매출을 확인했을 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세 매장 합쳐서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600만 원쯤 되는 거였죠. 겨울보다는 나아진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1,600만 원으로는 임대료, 전기세, 재료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거기서 대출 이자 130만 원을 내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통장 잔액을 까먹어야 했어요. 4월 중순 새 매장에 양도 광고를 붙였습니다. 권리금 없이 그냥 인수만 해달라고 했어요.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개업자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냐고요? 중개업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다들 겨울 적자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백 개 매장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본사는 초기 가맹비만 받고 실제 운영은 점주들 책임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았던 겁니다. 4월 말 손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 신청하래요.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참가해도 돼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지금 제 통장에는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렵구나.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손녀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미국 보내준다고 하셨잖아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만 못 가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5월 초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요.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제 매출이 오를 거라고요. 하지만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 매장 합쳐서 주간 매출이 50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로 계산하면 2천만 원쯤 되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유를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긴 거였습니다. 용인점 근처에는 대형 편의점이 새로 열렸는데 거기서도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저희보다 쌌어요. 수원점 근처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생겼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음료를 팔았습니다. 경쟁이 심해진 거예요. 작년 여름만 해도 무인 아이스크림이 신기했는데 이제는 곳곳에 생겨나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희 매장은 그저 낡은 기계가 덩그러니 돌아가는 곳이 됐습니다. 5월 중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요즘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손 떼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여름만 지나면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반대했어요. 여름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여름만 되면 매출이 오른다고 작년처럼 월 3천만 원은 벌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작년 여름은 처음이라 신기해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안 갑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5월 말 손녀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여름방학 프로그램 마감이래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틀 뒤 손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돈 없었으면서 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손녀가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요. 저는 그날 밤 소주를 한 병 마셨어요. 29년 회사 생활 동안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은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여름의 시작이라며 들떠 있었는데 올해는 공포만 느껴졌습니다. 매출이 과연 오를까요? 작년만큼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6월 첫째 주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갔어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는 기대를 걸고 매장에 갔어요. 용인점 매출을 확인했는데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작년 같은 날은 30만 원이 나왔었는데요. 수원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택점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름이 와도 소용없다는 걸요. 이미 시장은 포화됐고 경쟁업체는 많아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무인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여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기적 같은 건 없었던 겁니다. 6월 중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요. 매장 3개를 모두 폐업하기로 했어요. 본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위약금 2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어차피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위약금은 나중에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점 임대인은 매장이 파손됐다며 보증금에서 200만 원을 제하겠다고 했어요. 수원점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평택점만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기계를 중고로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철상에 넘겼는데 새 매장 기계를 다 합쳐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산 게 500만 원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월 말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최종 손실을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 1억 5천만 원, 1년간 운영 손실 4천만 원, 위약금 2천만 원, 합계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회수한 건 보증금과 기계 처분 비용 합쳐서 9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순손실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빚이 1억 6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은행 대출 1억 원과 집담보 대출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3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8살에 무직자가 된 거예요. 1억 6천만 원의 빚을 안고요. 7월 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매장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거든요.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됐어요. 아내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나갔어요. 오히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 뭐 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냥 과자 몇 개 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를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일 좀 찾아봐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58살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1억 6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을요. 7월 중순 저는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경비일, 청소일, 배달일 같은 게 많더라고요. 월급은 대부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저는 몇 군데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경비직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전 직장이 어디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중견기업 생산관리 이사였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분이 왜 경비 일을 하시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요. 일을 해서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은 저희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어요. 소장은 돌려서 말했지만 요지는 빚쟁이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경비 일도 안 된다고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찾아봐요. 배달이라도 해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8살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8월 초 저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어요. 오토바이 면허는 있었지만 배달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길을 자꾸 헤매고 음식을 늦게 배달해서 손님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한 손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나이가 있으신데 이 일이 맞아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이자 130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요. 배달 일을 한 달 정도 하니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내 월급 200만 원과 합치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 대출 이자 130만 원을 내면 70만 원 남았어요. 원금은 전혀 못 갚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손녀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름방학이라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저는 손녀를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그 문자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손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키도 크고 영어도 유창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손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배달 일해.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지. 손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할아버지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국 그만 다니고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아빠한테 말할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녀 손을 잡았어요. 안 돼. 넌 거기서 공부 계속해야 해. 할아버지가 책임질게. 손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부터 미국 안 갔어야 했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할아버지가 무리한 거야. 손녀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29년 회사 생활하면서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8월 말 손녀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서 빚 갚아 드릴게요.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신경 쓰지 마.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빚을 다 갚기는 어렵다는 걸요. 월 200만 원씩 벌어서 70만 원씩 모으면 1억 6천만 원을 갚는데 200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16년이 넘는 거예요. 제가 74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9월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자라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삐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 파스만 붙이고 다음 날도 일을 나갔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몸이 먼저예요. 하루 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요. 9월 말
대출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금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자만 낼 수 있다고요? 원금은 당분간 못 갚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난처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이러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요. 성실하게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은행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6개월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원금 일부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6개월 안에 원금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10월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용인 쪽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이 제 옛 매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제 매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치킨집이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곳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어떤가요? 58살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일 큰 실수는 계절성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여름 석 달의 매출만 보고 1년 내내 그럴 거라고 착각했어요. 본사 자료는 거짓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월 450만 원을 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실수는 한꺼번에 세 매장을 연 거였습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야 했어요. 겨울을 한번 겪어본 다음에 확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손녀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빚을 낸 거였어요. 1억 원을 대출받고 나중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만약 퇴직금 5천만 원으로만 시작했다면 손실은 5천만 원에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네 번째 실수는 주변 조언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아들도 중간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 판단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29년간 생산 관리를 했으니 뭐든 할 수 있다고 자만했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해요?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미안하게 살겠어요. 당신이 늙어서까지 설거지 일을 하게 만들다니. 아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열심히 살면 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건 아내였다는 걸요. 손녀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빚이 생겨도 아내는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일을 나가서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저는 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이 아니라 손편지였습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너에게 미안하구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미안해. 할아버지는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 자신의 욕심이었어.
은퇴하고 나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싫었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실패했어. 무인 아이스크림은 여름 장사였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지. 겨울에는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안 사더구나. 할아버지는 계절을 이길 수 없었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고 있단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 특히 할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면 꼭 소중하게 대해. 할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지금도 버티고 있단다. 그리고 미국 공부 열심히 해. 할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순 없지만 내가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의 실패가 너의 미래를 망치지 않았으면 해. 사랑한다, 손녀야.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으니까요. 2주일 뒤 손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손녀도 손편지로 보냈더라고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제가 철없이 여름방학 프로그램 간다고 떼쓴 게 후회돼요. 할아버지, 저는 장학금 신청했어요. 성적이 괜찮아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배달 일 하신다는 거 알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해볼게요. 할아버지는 건강만 챙기세요. 제가 졸업하면 꼭 한국 돌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손녀가 성장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 실패가 손녀에게 교훈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말 저는 아들과 만났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살만해. 내 어머니 덕분이야.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모았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빚 갚는데 보태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넌 내 가족 먹여 살려야지. 아버지 빚은 아버지가 갚을게. 아들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 제 딸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저는 아들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딸은 잘못이 없어. 아버지가 욕심을 부린 거야.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그날 밤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실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실패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배우느냐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패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계절과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12월이 되었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니, 사업을 정리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저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밥을 먹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합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에요. 어쩌면 이게 제가 원래 가져야 했던 삶인지도 모릅니다. 2025년 1월이 되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빚은 많고 일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해졌어요. 제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었어요.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동네를 걷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권유한 거예요.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비슷한 연배의 분을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사업 실패 후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최 선생님,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건 건강 챙기면서 꾸준히 사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1월 중순 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1년에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녀가 스스로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실패했지만 손녀는 그 실패에서 배워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힌 겁니다. 손녀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손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잘했다,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럽구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훨씬 현명하구나. 손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2월이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손녀 유학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녀가 스스로 해결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조금씩 원금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예전 회사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이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배달 일하고 있어. 사업 실패해서 빚 갚는 중이야. 후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일을 해서 빚을 갚는 건 떳떳한 거니까.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살만해. 가족이 있고 건강도 괜찮으니까. 3월 초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맞았어요. 33년이 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꽃 한 다발을 사줬어요. 비싼 꽃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내는 꽃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럴 돈이 어디 있어요. 아껴야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삼겹살과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렇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바람이었습니다. 4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작년 이맘때는 매장 양도 광고를 붙이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평온합니다. 배달 일도 익숙해졌고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용인 쪽을 지나게 됐어요. 제 옛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치킨집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제 실수는 명확했습니다. 계절성을 무시했고 과도하게 확장했고 빚을 냈고 조언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들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 것, 현실을 직시할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거죠. 5월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최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제 인생이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요. 그분이 말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선생님 눈빛이요. 예전엔 후회와 절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수용과 평온이 보여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58살에 1억 6천만 원 빚을 진 배달기사. 이게 제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현실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직 건강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6월 초 손녀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 학기 성적이 최우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신다고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실패가 손녀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요. 저는 손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실패해서 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할아버지가 제 영웅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영웅이라니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배달 일을 하는 제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빚을 갚고 가족을 지켰어요. 그게 진짜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배달 일을 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더워도 추워도요. 월 20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를 쓰고 대출 이자를 내고 조금씩 원금을 갚습니다.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새로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행복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공원을 걸을 때, 아내와 저녁을 먹을 때, 손녀에게서 연락이 올 때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큰 성공을 꿈꾸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지 마세요. 특히 여름 장사에 속지 마세요. 계절성이 있는 사업은 1년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확장하지 마세요.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천천히 가세요. 무엇보다 빚을 내지 마세요. 있는 돈으로만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빚도 갚고 평온도 되찾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헬멧을 쓰고 배달 앱을 켭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용인구 어느 아파트로 치킨 배달입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바람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은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모든 계절을 견뎌내야 비로소 한 해를 살아낸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와도 저는 또 일어나서 일을 할 거예요.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요. 그리고 언젠가 손녀가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덕분에 너를 더 사랑하게 됐단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름만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